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 또 글로벌 증시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국내 시장보다는요, 이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관련한 내용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뉴욕 증시가 일단 사상 음, 최고치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트럼프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음, 시장에서 되게 반기는 분인지 이렇게 음, 몰랐어요. 제가 땡큐 트럼프라는 말이 진짜 실감이 될 음, 정도로 시장에서 이렇게 친시장적인 분인 줄 좀 몰랐어요. 음, 왜냐면 독불 장군이고 음, 되게 그래서 저는 시장 친화적인 분인 줄 몰랐는데 상당히 시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자본주의적이라는 분이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뉴욕 증시도 트럼프 당선 효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별로 섹션별로 이제 상승하는 분야가 있고 또 아닌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는 반면에 반도체 쪽은 연일 음. 약간 좀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수는 3대 지수는 전부 다 모두 신고가, 사상 예, 최고가.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대단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펀더멘탈 다 좋다고 할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일단 시장 자체에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음, 같고 이쪽에 뭔가 계속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전 세계에 돈이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자체의 돈만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음. 우리나라도 보면 일로 많이 가시잖아요. 예, 제 진짜로. 주변에 네.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음, 의사 친구들조차도 어, 이렇게 보면 어 하루하루 음, 미국 주식을 하겠다고 하고 물어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막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사겠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냥 사겠다고 매일매일 뭐 개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아, 같은데 어쨌든 어제 사상 처음으로 44,000선을 음, 돌파했습니다. 이제 어제 다우존스 30 산업지 평균 지수가 돌파해서고요. 그다음에 S&P 지수도 이제 어쨌든 6천 1을 기록할 정도로 높았고요. 나스닥 지수도 어제 이제 19,298을 넘어섰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면 뭔가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서 계속 다 높아지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금융주도 일제히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이나 이런 쪽에 어떤 투명하거나 뭔가 개선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쪽의 테슬라가 저는 이렇게 상승장을 계속 할지는 몰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 옵션을 걸었던 쪽은 지금 난리가 난 것 공매도 같습니다. 쪽 세력들은 예, 그죠? 그쪽에 이제 풀옵션을 걸었던 쪽은 난리가 난 것 같고 공매도를 했던 쪽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음, 이렇게 했던 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상승장을 이 정도까지 좀 음, 저도 몰랐어요. 음,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이익 실현을 좀 했을 분들도 계신데 계속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밀어줄 땐 끝까지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확실히 아닌가. 밀어준다.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350달러까지 갈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못 가지 않겠지. 조정을 않을지라고 생각했던 것 받겠지.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또 성격을 잘 아는 분들이 음,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TSMC를 언급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응징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뭔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조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음, 1.16가 하락했고요. TSMC도 많이 좀 이따 지금 음, 말씀드릴까 TSMC도 하락을 했고 브로드컴도 2.58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업종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장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게 될지라는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기차도 일제히 이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안도 4.25 정도 오르게 됐고 특별하게 뭐 호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안도 4.25 올라서 11.04달러, 루시디도 5.88. 루시드가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34 올랐고 전 니콜라가 진짜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7.62 정도 올라서 3.25 정도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전기차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이제 올랐는데 이건 아마 테슬라에 대한 후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오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기차를 좀 하실 때는 테슬라는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하고 있지만 이제 다 돈이 근데 이제 미국장으로 다 이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은 아무래도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자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코인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70% 폭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들의 네네네. 이제 잔고도 늘어갔다라는 그런 네네.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또 뛰어넘었대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는 뉴욕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요렇게 좀 선택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방송에서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네네. 참 좀 암울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장이 끝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52주 신저가 신저가를 기록했지 기록을 않습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어쨌든 2,000원 떨어져가지고 아휴. 55,000원에 이제 거래를 종료했었는데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바닥이 어디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은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이 약한 게 아니라 원체 외국장이 좋다 보니까 자본이 다 글로 몰리는 듯한 우리 개미들조차도 국내장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고 맞아요.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문가분들도 사실은 국내장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장들을 하면서 이게 국내장을 이제 수혜주가 국내장이 어떤 것인가, 외국장에 대한 수혜주가 어떤 맞아요. 것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미국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미국 주식이나 미국 소식들을 계속 밤마다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밤마다 찾는 게 TSMC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자료들을 맞아요. 매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이제 저희 코인의 여왕이신 아니, 이제 이재환 아나운서 얘기했죠. 코인도 88,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아이고, 엄청난 네. 게 지금 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끝이 어디일 정도 모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TSMC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네.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맞아요. 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미중 갈등이 계속 지금 이게 TSMC가 어떤 중간에 딱 있으면서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아주 계속 해서 이제 TSMC 전날 해서 4.34% 하락한 192.45달러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시총도 1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그때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됐는데 또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보다도 이제 못하게 됐고요. 시가총액도 9,981억 달러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애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 행사에 트럼프가 참석할지 안 할지라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근데 저는 이제 참석할 것 같은데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제가 좀 제일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내놓으라고 할지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이런 가운데 제가 또 이제 대만이 쓸데없이 미국을 너무 자극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만이 이제 대만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나노미터 칩 생산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2나노미터 이하의 어떤 칩 생산을 하는데 요것들을 자국 외에서는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또 해요. 쓸데없는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굳이 이 발언을 할 필요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대만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국법 내에서는 뭐 자신들이 이제 아니 왜 자신들이 애리조나에 90조를 들여서 투자하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게 이제 뭐 자신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미국의 어떤 투자를 받고 어떤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짓는 거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이 장관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을 자극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국민을 달래는 발언이나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트럼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불도저.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하나 안 하나 이미 정해져 있다.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비를 얼마 받겠다. 방위비와 반도체의 세금을 자기는 얼마 받겠다는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라는 생각인 것 같고 대만이나 이런 쪽은 그 전에 이미 미국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그래 너네 하려면 해봐. 아무 소용 없을 걸. 나는 이미 너네가 해도 다시 뒤집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네가 뭐 지금 바이든 정부와 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때의 일뿐이고 내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때는 그때의 법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다시 할 거야라고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막 지금 서두르잖아요. 뭐 우리 정부도 하고 대만 정부도 막 트럼프 정부랑 막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의 길을 간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의 일뿐이고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마이 룰은 지금부터야. 근데 마이 룰. 대만도 되게 특이하네요. 보통은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줄 때 서고 막 이런 아니 줄을 분위기인데, 섰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그 꿔찌 후이 대만부 장관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늘 이분이 이렇게 섰다가 저렇게 섰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쩐 때는 그 미국 분위기를 맞췄다가 어떨 때는 자국 분위기를 맞췄다가 왜냐면 이분도 눈치를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대만 쪽의 어떤 편향돼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미국의 좀 분위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또 그쪽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이게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지금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의 룰이 있다고. 너네 지금 아무리 해봐. 상관없어 나는.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나는 my way. My way. 예, 나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얼마 받을 거야. 예, 특히 무섭다. 예, 본인이 언급한 그 기업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순위 TSMC인 것 같아요. 타깃이 딱 정해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TMC는 제가 볼 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거래라고 딱 얘기해서 너무 나쁜 거래. 예, 그래서 TSMC는 너무 나쁜 거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다행인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약간 숨죽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숨죽여 있잖아요. 예,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여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가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게끔 조심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어쨌든 2개의 공장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많은 걸 이제 뭐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무리 지어도 소용없다. 우린 다시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대만은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고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 증설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TSMC가 이제 중국에 관한 매출 비율이 11% 정도 네네네네네.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제지가 만약에 들어오면 아예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네네. 첨단 말고 네. 그냥 일반적인 맞습니다. 예, 예. 반도체들마저도 팔지 네네네네네. 말아라라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이기를 TSMC 는? 했어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왜냐면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부품들을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더리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답답한 거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중국이 오히려 더 답답한 것 같고 나름 또 거래를 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볼 때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다 또 생각. 걸리면은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반도체 나겠죠. 전쟁? 네,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큰 10%는 그게 그걸 것 같진 않아요. 원체 지금 뭐 원체 주문량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TSMC 정도는 밀려 있다고 하는데 그렇겠네요. 네, 근데 다만 걱정인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대한 지금 어떤 저는 좀 약간 예전에 뭐 경제 5개년 계획처럼 반도체 몇 개년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경제부에서 반도체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만도 지금 뭐 경제부에서 그 나라에서 세웠던 것처럼 TSMC가 나라에서 어쨌든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반도체를 좀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한번 몇 개년 사업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왜냐하면 AI나 반도체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언론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좀 단합해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AI 사업이든. 맞아요. 네. 그건 저희가 이제 랩소디를 통해서 저희 둘이 항상 이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켜봐야겠죠. 근데 아직 뭐 뚜렷한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은. 네. 이게 좀 이게 몇 년도 먹거리 사업인데 이게 왜냐면 AI나 반도체가 되고 나면 이게 여러 가지로 낙수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큰데 많은 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많은데 이거를 참 나라에서 참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는 사람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거를 좀 국가적인 산업으로 옛날에 중공업이 이제 했듯이 지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그러니까 뭐 K 컬처나 K 이런 것도 있는데 K 반도체라는 걸 용어를 만들었으면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K AI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좀 낙수 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장과 또 연관이 되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대안들 네.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공무원분들이 같아요. 이런 거 좀 열심히 애국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CJ 한번 네,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또 다양한 얘기를 좀 같이 이어서 예, 해볼까요? CJ가 일단 3분기 매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470억이고 영업이익이 오. 321억 정도 됐고요. 어떻게 올랐어요? CGV 요즘에 많이 다시 가나요? 코로나 이후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음. 단기 순이익이 8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80억이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4%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완만한 회복세입니다. 극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화관 입장료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OTT가 지금 사실은 15,000원이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유튜브가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가 14,900원이고요. 넷플릭스가 보시면 월에 13,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특정 산업을 얘기 나머지도 15,000원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가장 비싼 게 이제 유튜브인데 유튜브가 14,900원이거든. 나머지도 다 그 밑으로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관람료가 15,000원이 되느냐가 이제 어떠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민식 씨가 그 한 8월인가요? 그때 이제 영화 관람료가 이제 영화 산업의 침체 원인이라고 비싸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CGV가 이제 뭐 이렇게 흑자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6월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제 약간 이게 시너지가 났던 부분이 좀 있어요. 단순히 이게 뭐 극장이 이제 호황이라서 된 게 아니라 사실 극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팝콘 산업이나 나머지 것들이 좀 많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뭐 이제 이 분석은 흑자 기조에 대해서는 뭐 베테랑이나 파일럿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흥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약간 시너지가 나는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주목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 I'm Here the Stadium이란 요 것들이 영화가 이제 100억이 넘었으면서 제가 보니까 2024년 11월 11일자로 보니까 이제 100억이 넘어섰네요. 100억이 넘어서고 100억 11만 5,14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관객 수도 엄청 35만 7천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크린 수도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4개 전국에 스크린 수가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 자료에는 이 영화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매출이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 매출이 2,093억 원, 영업이익이 4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단기 순이익 중에 영업이익이 43억 원이니까 영화 부분도 큰 역할을 차지하긴 했네요. 보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예. 네, 임영웅 보러들 씨 가시나 영화도 큰 봐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영화가 좀 큰 도움을 준 네, 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팬들이 봐주시고.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자체가 영화로는 이 공연 영화로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팬심이 어쨌든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드물게 이렇게 한국 이 공연 영화로서는 약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혹시 이 영화? 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관 가서 꼭 한번 볼게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가서 근데 한번 영화관비가 사실은 좀 비싸긴 해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예. 주말은 더 받아요. 주말 값이 있어요. 이게 2019년에 12,000원이다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CGV에 대해서는 SKT나 KT나 뭐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게 볼 수 있다고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CGV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영화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고 하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배너를 통해서 일정 수량을 통해서 이제 싸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지방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영화관을 통해서 싸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뭐 좋긴 한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꼭 보는 게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영화 투자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영화를 좀 편하게 싸게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물론 제가 보면 이제 영화관이 예전에 비해서 좌석도 비싸고 의자도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 쾌적하기도 한데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이제 가서 팝콘까지 먹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직장인도 이런데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영화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데이트 코스로 과연 이게 옛날엔 영화로 데이트 코스 많이 가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친구들이랑도 가고. 데이트 하시거나 이제 놀러 가실 때 영화관을 과연 갈 수 있을까? 안 간지 저는 진짜 오래됐어요. 네. 그냥 영화관 자체를 그냥 OTT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로 그냥 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뭐 할 데이트를 게 하면 없을 때는 보통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했었으니까.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놀거리도 많고 뭐 OTT도 맞아요.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주말이면 그냥 데이트를 당연히 영화를 보거나 그렇구나.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처음에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영화관이 한번 15,000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가 드디어는 아니고요. 예, 비트코인 네, 사상 암호화폐. 최고가 이게 네. 얼마까지 갈지 정말 88,000달러를 돌파했는데 10만 달러 이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어제 방송분에서 10만 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지금 11% 올랐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빨리 갈 거라고는 예상을 네.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차트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89,000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은 지금 1억 몇 천만 원 잠깐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1억 5천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인데 지금 1억 한화로는 1억 5천까지 빠르게 내다보시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89,700이니까 9만 달러가 지금 목전에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 중에서도 저는 코인 시장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아시죠? 크립토 투자자분들. 우리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좀 예상했었던 일이었고 근데 물론 그 시기는 저마다 예상치가 달랐지만 근데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겁내셔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살 거리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저는 하나의 방편으로는 이제 좋은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어제 추격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거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 약간 나의 매매 원칙과 이거는 맞지 않는다. 매매 원칙이 어떤 거세요? 저는 일단 뭐 저점 매수가 원래 음, 원칙이기 때문에 음, 그게 막 올랐다고 불타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가. 갑자기 음, 이제 더 물량을 늘리거나 이러는 거는 좀 음,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건 잘 판단이 안 서요. 만약에 우리 음,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의견으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음, 지금 더 우리는 베팅을 해봐야 된다. 네.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그만 이제 이 정도의 욕심에서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것만 좀 지켜보자. 이런 또 다양한 네, 의견이 네, 있을 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또 참고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지만 어제만 딱 시장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역시나 주인공이었고요. 보시면 도지가 24시간 기준 46% 올랐어요.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드라고 하죠. 우리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정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도지코인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요 얘기 이제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슬라이드 쇼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금 뛰어넘었다라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본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금이 아니라 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실버를 언제 뛰어넘을까요? 이랬던 게 사실은 진짜 며칠 전이었는데 간밤에 이제 실버를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관한 상방이 더 이제 열려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어서 사실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사우디 아람코를 뛰어넘을까? 요런 또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글로벌 자산의 시가총액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요런 부분에 관해서 시장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금이다. 디지털 골드를 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요 부분에 관한 또 재밌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내일 한번 시간 되면 다뤄볼게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려면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가에 관한 또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ETF의 순유입액이 11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인데 어제 제가 뉴욕 시장을 보고 놀랐던 게 딱 개장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엄청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너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현물은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또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미국 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를 이용하려고 K뱅크를 개설해요. 그럼 하루에 500만 원까지만 거래되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0 사고 다음날 500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전략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분들도 뭐 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스닥에서 거래하는 게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뉴욕 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구나.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도 지금 현물 ETF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조금은 ETF 면에서는 좀 자금이 소외를 받았었어요. 비트코인이 워낙 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도 지금 이제 파생되어서 순유입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비교해봤을 때는 적은 수치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더리움 ETF가 그간 부진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더리움 쪽으로의 관심도 살짝 이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투자 힌트들도 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자료들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요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프랑스 GDP를 상회해버렸습니다. 참 대박이죠.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국 GDP를 이미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 이 프랑스는 전체 GDP의 7위 거고, 그리고 6위가 그 다음에 인도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의외로 GDP가 좀 높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GDP를 좀 상회를 했다라고 보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 기사 기준으로, 기사가 나왔던 2024년 11월 12일 기준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GDP에 비교할 때 7위인 프랑스를 제치고 6위인 인도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와 프랑스의 GDP는 각각 3조 5,500억 달러와 3조 30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1조 7,700억 달러로 대한민국의 GDP를 상회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제 GDP 측면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관해서 4위인 독일을 제치고 3위인 일본까지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4조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LN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시작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까지 이러한 유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알트코인에 관한 확산들도 같이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10만 달러설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두 번째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트럼프 공약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게리 겐슬러,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괴롭혀 왔었던 지금 SEC 위원장은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무래도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사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SEC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바이든 행정부에 있을 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수장 교체가 확실시되는 현지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SEC 위원인 다니엘 갤러거 로빈 후드 CLO가 다음 적임자로 아마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랑 마크 우에다가 또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상원 하원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요, 암호화폐 친화 의원이 과반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빨에 관한 이슈도 이슈지만은 지금 어떤 표심을 갖고 있는, 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자체가 암호화폐에 다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기조가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시로 피어스 위원이 트럼프 백악관 입성과 함께 SEC 위원장을 꿰찰 인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아예 그냥 SEC 위원장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지금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라는 위원장이잖아요. 가상화폐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너무 우리 시장을 규제를 했고, 그의 규제 때문에 리플에게 소송도 걸었고, 또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그간 너무 눌렸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겐슬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회의적인 이런 여론도 있어요. 트럼프가 겐슬러를 정말 해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상원에서 승인한 규제 당국의 수장이잖아요. 그 수장을 내쫓으려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월권을 두고 복잡한 법적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는 해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딱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같이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오늘의 또 가상화폐 이야기였고요. 저희 또 어느덧 또 시간이 가득 차서 오늘은 네. 여기서 빨리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